동기가 낮은 사람들은 AI로 대충 만들어가지고 그냥 보고를 한다든지 타부서에 자료를 전해줍니다. 문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핸드오프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예쁜 쓰레기를 보고 맞는 얘기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걸 만드냐? 사실은 잘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의 한계는 잘못하면 뭘 안 할 이유를 엄청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거 해봤는데 아닙니다. 아무것도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패만한 직원들이 AI 슬롭을 계속 생성한다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람과 기술 진행하고 있는 이종학입니다. 여전히 AI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또 AI가 단순히 도구를 넘어서서 동료로서 함께 어떻게 조직에 들어올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AI 관련된 회사이면서도 사람과 조직 의사결정의 전문가인 오늘 원티드랩의 윤명훈 사업총괄님 모셨습니다. 총괄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총괄님 최근에 AI가 조직에 들어와서 의사결정들을 좀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네. 의사결정의 변화 좀 체감이 되시나요? 네,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의사결정이라고 하면은 결국엔 어떠한 질문에 답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크게 보면은 한 4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질문도 알고 답도 아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출 실적이 있었고 현황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의사결정할 때 AI로 되게 빠르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질문은 있는데 답은 모르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의 내년도 매출 예측이라든지 타사의 전략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역시 AI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든가 분석을 하면서 좀 빨리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답은 있지만 질문은 없는 경우인데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운데 암묵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중에 영업사원들이 어떻게 세일즈할 줄은 알고 있는데 회사 전반적으로는 영업 노하우 같은 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회의록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 암묵지를 형식지로, 그래서 우리의 지식으로 올리는, 그래서 질문은 없지만 답이 있는 경우도 어느 정도 자료를 만들어서 의사결정하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질문도 모르고 답도 모르는 경우인데요. 요게 내가 모르는 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실조차 모르는 영역인데 이거는 사실 AI랑 좀 대화를 해가면서 예를 들어서 동떨어진 병원 운영에서 좀 배울 게 있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나라의 AX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도움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설계를 더 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되게 좋은 구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질문과 답이라고 2x2로 그려놓는다라고 하면 질문의 유무와 답의 유무로 4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 귀에 먼저 들어오는 건 질문이 없는데 답이 있는 거, 암묵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 그 암묵지라는 표현을 조금 더 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한마디로 정확하게 지식이 되지 않았는데 막연히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AI를 도입했을 때 가장 또 효과를 바로 보기 어려운 게 바로 이 영역입니다. 이유는 이 암묵지가 AI 에이전트로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말하면 사실은 사내 데이터가 거기에 학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LLM 위키라든지 아니면 회의의 내용들을 다 녹음을 시켜서 텍스트로 변환해서 학습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런데 암묵지를 우리 자산화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리더가 구성원들과 되게 많이 대화하고 현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많이 들어보고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과정 속에서 은연중에 드러나는 어떤 노하우라든지 지식 체계 등등을 암묵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즘 얘기 많이 하는 컴퍼니 브레인이 됐든 쉐어드 메모리로 넘기기 위해서 LLM 위키라든지 회의록을 AI를 통해서 STT, 스피치 텍스트로 전환하는 과정들 설명을 주셨는데요. 도움을 원티드랩에서도 좀 주고 있으신 게 있나요? 사업적으로나 비즈니스적으로? 아마 원티드랩은 채용회사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다른 회사의 AX 전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분들이 본인이 필요한 에이전트를 만들게 도와주는 워크숍이나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본인의 암묵지가 자연스럽게 에이전트나 AI 도구로 이렇게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하면 AI와 함께 일해서 조직 관리의 복잡성이 좀 줄어들었나요? 체감적으로 어떠세요? 훨씬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맡고 있는 조직이 한 5, 60명 정도 되는데요. 예전에는 위클리 미팅을 하면은 업무의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우리가 이번 주에 뭘 할지를 파악이 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잠깐만 하루 이틀만 지나도 또 새로운 일을 뭔가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산책하는 10명을 데리고 일했다고 하면 지금 경주마 10마리를 데리고 일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한눈 팔아도 이 일이 왜 이렇게 되고 있지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직을 조율하고 관리해야 되는 일들은 훨씬 늘어나는 것 같아요.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이 관찰의 방식은 뭐 모든 채널에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 일을 더 합칠 수 있을까, 뭉쳐서 더 밸류를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AI가 복잡성을 늘렸다라고 하면 리더들의 업무 방식도 같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어떤 복잡성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잘 듣고 정보를 모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많은 리더분들이 복잡성을 줄여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복잡성을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AI인데 우리 이런 것도 해보면 우리는 뭐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뭔가를 새로 한다는 일은 사실 뭔가를 또 뺀다는 결정과 맞닿아 있는데 그 생각은 사실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현황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걸 하나 추가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뒤로 밀릴지, 어떤 일은 좀 우선순위에서 더 내릴지를 같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하나 하자가 아니라 이걸 했을 때 어떤 일이 뒤로 밀리는지 구성원하고 확인하고 그 팀하고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너무 좋은 얘기 해주신 대로 전략이라는 관점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얘기해야 되지만 무엇을 안 할지에 대한 결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조직의 리소스가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랬을 때 말씀해 주셨던 지금 AI는 뭔가를 더 더해주는 기술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줄이는 거, 오히려 안 하는 것들에 대한 결정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에 리더분들을 뵈면 한다란 얘기는 되게 많이 하시는데 안 한다란 얘기는 좀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리더분들과 제가 주로 푸는 문제는 이제 AI ROI라는 측면의 문제를 많이 푸는데, AI ROI라는 게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라고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표현이지만 이 관점 자체가 저는 리턴 온 인텔리전스로 바뀌어야 된다는 주장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AI가 조직에 들어와서 효과를 발휘할 때 약간 복리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가능하게 쌓여 나가고 얘는 활용하고 조직 내 암묵지들도 계속 넣어주고 함께 일하면서 복리 효과가 좀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리더분들이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재무적으로 뭔가 빨리 뽑아먹을 수 있다라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효과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밸류 맥싱이라고 해서 토큰 쓴 거에 대해서 ROI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사실 적당한 지표를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게 매출로 너무 연결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복리의 효과나 이런 걸 무시하고 단기 매출을 보게 되면 사실 지금 투자 안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우리 불확실성 차원에서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서 좀 더 나중에 리턴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밸류 맥싱의 측면에서 높이는 어떤 요소들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그 완전 결과 지표보다는 좀 더 선행에 관련된 지표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단기 성과가 더 중요한 리더들도 계시잖아요. CEO님들께서는 어찌 보면 매출이라는 게 나와야 본인들이 연임이 가능할 거고 뭔가 증명을 해야 되는 분들께 어찌 보면 명우님께서 갖고 계신 이건 복리의 효과다, 드라이버를 통해서 과정 선행 변수들을 좀 더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설득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좀 실질적인 어떤 근거들이나 설득 논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AI가 조직에 들어와서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는데 이미 저희가 사전에 얘기했던 대로 어떤 지표들을 보면 미래에 성과가 날 거다라고 설득할 만한 지표들이나 어떤 설득 논리들이 있을까요? 어떠세요?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결국엔 회사는 그 다음 미래의 실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이거를 올릴 수 있느냐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매출보다 이제 추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채용을 예를 들어 보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수가 많아지면 이제 그 가입자가 지원을 많이 하겠죠. 그 지원이 많아지면 합격이 많이 될 거고요. 합격이 많아지면 저희는 합격당 과금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 사이클 타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당장 매출 지표가 좀 떨어지더라도 가입자 수가 지금 늘고 있다거나, 내지는 이 가입자 수 중에서도 되게 핵심 가입자 수, 그러니까 어디나 좀 채용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인기 있는 인재, 매력 인재가 많아질수록 이게 좋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 매출도 되게 중요한데 그 드라이버 요인들을 더 많이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그 기업의 스토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단기 실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너무 재무적인 지표 위주로 흐르는 것은 좀 막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변화 관리의 동기부여도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동기부여하세요? 동기가 낮은 사람들은 AI로 대충 만들어가지고 그냥
보고를 한다든지 타부서에 자료를 전해줍니다. 문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핸드오프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핸드오프라고 하면 넘어갔을 때 검증에 대한 것들. 맞습니다. 이렇게 전달해주는 이제 행위죠. 그래서 사실은 검토자가 작성자가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입장에서는 정말 그럴듯한 예쁜 쓰레기를 보고 이게 진위 여부나 맞는 얘기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걸 만드냐? 사실은 잘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AI로 되게 빨리 그럴듯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태만한 직원들이 AI 슬롭을 계속 생성한다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동기라는 게 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AI 시대에 이제 동기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동기가 높은 사람들을 뽑아야겠죠. 그렇지만 동기를 부여한다는 느낌보다는 저는 일단 높은 사람 뽑고 동기를 훼손하지 않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일을 완결할 수 있게 기회를 준다거나 아니면 행정적인 소모가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없애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결정도 좀 더 의사결정의 레이어를 줄여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동기가 높은 사람들 1번 어떻게 디파인 정의할지에 대한 것과 두 번째로는 동기가 높은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나름의 방법이 있으세요? 이게 좀 조직별로 다를 것 같아요. 큰 회사의 체계, 이 조직 체계에서는 주어진 일을 되게 탁월하게 해내는 것에 동기가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AI 전환 시대에서 저는 사실은 자율성이 없는 분들이 좀 미안하지만 높은 성취를 하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본인이 내가 한번 이거 만들어 보겠다 빌더 마인드셋이 없는데 이걸 AI를 활용해서 뭔가 하기는 사실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댓글이 달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영화 제목이죠. 어쩔 수가 없다. 네, 이거는 저는 자율성 이런 빌더 마인드셋이나 내가 제로톤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이 마인드는 이게 AI로 활용해서 뭔가를 성취하거나 기여를 하는데 너무 큰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AI가 이런 사람 뽑는다 중에 뭐 책임감이나 내지는 제로투원이나 빌더 마인드셋 이런 것들을 강조한 이유도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 말씀 주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현업에 있는 이제 임원분들과 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난제는 뭐냐면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정해진 답을 찾는 게 좀 더 선호된다? 다시 말하면 조직에서 우리가 지금 푸는 문제는 한 번도 안 풀어본 문제의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한 아무도 안 풀어본 문제를 주면 이 꼴 뭐가 되냐면 성과 지표들도 모호하고 뭘 해야 될지를 스스로 정해야 되니까 되게 요즘 소위 말하는 구성원들이 그런 문제를 받는 것 자체 싫어한대요. 그럼 리더들은 지금 어떤 고민이 있냐면 그러면 다 정해진 문제를 풀 거면 이건 오히려 AI가 더 잘 푸는 문제 아니야? well defined 된 문제들은 AI가 더 잘 푸는 문제일 텐데 이런 문제를 다 기피하면 어떤 사람들을 뽑아서 어떻게 동기부여해야 되지? 라는 고민들이 되는데 그중에 되게 중요한 트리거가 어찌 보면 자율성인 것 같아요. 그 자율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빌더 마인드셋도 높아질 것이고 제로톤을 하겠다라는 개연성이 높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잖아요. 리더가 명확하게 해줘야 될 요소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해야 될 목적과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되게 명확하게 줘야 돼요. 특히 자율적인 조직도 내가 이것의 정확한 이거 왜 하는지 목적이 뭐냐 내지는 내가 정확히 도달해야 되는 도달점이 뭐냐라는 것은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내가 잘 달성해야 성과도 인정받고 보상도 받으니까요. 그거는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율성은 이제 how to에 대해서 본인이 좀 더 방법을 더 찾아서 방법 자체를 리더가 지시하기보다는 방법을 더 찾아서 할 수 있는 자율성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이제 큰 회사로 돌아가서 큰 회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how to에 대한 자율성이 좀 많이 낮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how to에 대한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조직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성원들은 사실 방법의 자율성을 좀 요구하고 있고 목표의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큰 조직에서는 흔히 목표는 버텀업으로 그냥 알아서 짜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how to는 맡겨놓고 뭘 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는 지금 현업의 리더분들이 고민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왓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AI가 저쪽으로 가는 건 AX는 다 알겠는데 뭐 할지 본인들도 모르겠고 같이 풀고 싶은데 구성원들한테 왓을 던지는 순간 이 왓을 내가 고민하라고요? 또 있고 두 번째로는 how도 어느 정도 명료하게 how가 정의되어 있는 과업을 푸는 걸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건 저는 요즘 제가 왜 느끼냐면 학교에서 그 시험 방식을 이번 학기에 바꾼 게 소위 말하는 사지선다나 OX가 아니라 AI랑 프롬프트를 해서 케이스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서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강의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강의 평가도 괜찮은 편이고, 근데 이번 학기에 강의 평가가 꽤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 그래서 가장 떨어진 항목이 평가의 공정성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학생 몇 분을 이제 샘플링해서 물어봤더니 제가 이 평가의 기준, 표, 결과값을 어떻게 로지컬하게 짜서 평가하는지도 다 보여줬는데 저희 학우님들 입장에선 사지선다 OX처럼 명확하게 떨어지는 정답이 있는 시험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되게 정성적인 요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불공정,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과 공정이라는 게 사지선다나 OX처럼 명확하게 떨어지는 문제에서 공평감을 느끼나? 현업의 요즘 신입사원들을 관리하는 소위 이제 큰 기업의 리더분들이 갖고 계신 고충과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반도체 회사 리더분들과 세션하면서 요즘 하는 얘기는 그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리더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모르겠다. 근데 우리 조직이 지금 이런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동기부여해서 가는 방법 중에 되게 큰 키워드는 난제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아무도 풀어보지 못한 난제를 던지는 순간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같이 풀어보자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좀 고민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동기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리더들이 구성원들과 어떻게 문제를 좀 정의하고 동기부여할지가 되게 큰 고민 사항이라서 여쭤봤습니다. 말씀하신 게 사실 저도 그게 거의 유일한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리더가 지식을 가지고 권위를 갖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죠. 왜냐면 서로 모르고 사실은 저는 지금 이 AX 시대는 컨설턴트도 모르고 에이전트 100개 만들어서 돌리는 사람도 모르고 다 계속 밟아보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성원도 마찬가지고 팀장도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사실 팀장이 모든 걸 알기를 기대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풀어가는데 리더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몰라가 아니라 내가 아는 수준에서 최선의 답을 이야기해서 계속 같이 고민하고 그런데 나도 틀릴 수 있고 네 말이 맞을 수 있다라는 전제 안에서 대화를 해서 목표나 목적이나 말씀하셨던 와실 이렇게 잡아가는 것, 합의해가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구성원들이 본인은 모르는데 왜 리더 자리에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리더의 그럼 역할이 뭔지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회사 내에 질문도 알고 답도 알고 이 영역의 이 네 가지 매트릭스 통해서 이것의 해상도를 높이는 노력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리더는 무슨 차이가 있냐? 결국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결정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리더인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차이는 구성원은 의견을 얼마든지 제안할 수 있고 또 리더의 말에도 반박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결국 리더가 해야 되고 그게 리더가 가진 그 포지션의 역할이자 책임이자 또 포지션의 그 대가로서 누리는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리더분들은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포함해 성과관리가 어떻게 할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총괄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과관리의 어떤 변화, 방법론 이런 게 있으신가요? 좀 새로 학습되거나 실험하는 게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탐색을 하고 있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문제 알고 있는 답을 푼다는 것은 운영 효율화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뭐 구성원들이 어쩌면 더 잘 알 수 있고 잘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이번 분기나 이번 달에 뭔가 새롭게 알게 된 발견이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엔 다음 작전을 가져갈 수 있는 소재가 있느냐 이걸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신기하게도 이 사업은 하던 대로 하면은 성과가 유지될 것 같지만 제가 경험해보면 결국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발견이 있느냐를 요즘에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과라는 게 사실은 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저는 이 지표에 있어서 좀 잘못된 성과 관리 이런 것 같아요. 무조건 올해 매출을 이렇게 늘려, 올해 가입자를 무조건 늘려, 뭐 이런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예전에 베트남에서 쥐가 너무 이제 많이 생기니까 나라에서 쥐를 이렇게 죽여서 그 증거로 쥐꼬리를 가지고 오면은 보상을 주겠다라고 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쥐를 더 키웠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포커스하는 건 괜찮은데 한 지표에 포커스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정리하자면 복합적인 지표를 봐야 되고 그 중에서는 또 우리가 단순히 이제 매출이나 이런 실적에 관련된 지표뿐만 아니라 뭔가를 발견하고 있는지 이런 디스커버리 지표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발견이란 표현이 되게 이제 귀에 들어온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통 독려하세요? 그 결과보다는 액션 중심으로 많이 얘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사실은 가만히 앉아서 결과를 트래킹해서 분석하는 것보다 우리가 뭘 함으로써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더 얻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느끼는 데이터 분석의 한계는 잘못하면 뭘 안 할 이유를 엄청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있을까? 이것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거 해봤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의 분석 관점에서 지금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행위 이전에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행위를 좀 많이 하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조직에 들어왔을 때는 생각보다 성과가 안 난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AI로 뭔가 데모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AI 프로덕은 AI 서비스는 처음 만들었을 때 제일 정확하다. 왜냐하면 처음 만들어진 학습 데이터로 제일 좋은 성능을 보여주죠. 근데 실 데이터가 들어온 순간 사실 다 수정해야 되잖아요. 다 바꿔야 되고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게 안 돌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급자 관점에서는 이거를 되게 예쁘게 만든다든지 보기 좋게 만든다든지 잘 만드는 거에 많이 주력을 해요. 그리고 뭐 이 워크플로우를 정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현장 사람들은 사실은 내 데이터를 넣어서 내지는 나한테 유용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조금 생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AX 프로젝트나 AI 서비스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80%가 제대로 나오고 20% 예외가 나온다고 할 때 20% 예외가 거의 주 문제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AI 프로젝트나 서비스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어떤 소프트웨어 서비스 회사에서 AI 기능을 배포했을 때 한 절반 정도 회사는 그 AI 기능을 대부분 거들떠도 안 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존의 그 서비스 워크플로우 안에 이게 녹아들어야 되는데 별도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AI 채팅창 같은 걸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러면은 사람들은 그걸 호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급여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이 내가 급여를 계산하는 이 플로우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갑자기 채팅창을 띄워서 갑자기 질문해서 물어보면 그거는 챗GPT나 클로드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서비스는 좀 잘 워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AI라는 친구 자체가 이제 기술의 하나이기 때문에 기술 중심의 어떤 구현에 좀 너무 집착하고 있지 않나?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뭐 딸깍 혹은 바이브 코딩이 한동안 되게 유행했던 거 내가 일하는 과정이 들어올 수 있다는 측면이 좋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조직의 워크플로우에 들어와서 녹아들기에는 한계도 많이 있고 안정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술에 대한 얘기보다는 조직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로 AX가 조직에 작동하기 위해서 뭐가 좀 필요한 선제 조건이고 이네이블러라고 보세요? 대부분 내부나 외부의 AX 프로젝트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드는 사람하고 쓰는 사람이 너무 다릅니다. 특히 큰 회사는 우리가 많이 했던 게 그거잖아요. 뭐 업무 요건 정리하고 플로우 정리하고 하죠. 근데 사실 이 일은 우리가 기존에 IT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DT를 한다든지 이럴 때 좀 많이 했던 일인데 저는 이러한 접근으로 가면 대부분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 써봤는데 그거를 적용한 워크플로우가 생각이 안 나거든요. 또 그 적용해보면 워크플로우가 아예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구성원들이 자기가 핸즈온으로 써보면서 이것을 정비하는 게 필요하고 그거는 바이브 코딩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어려운 게 뭐 이런 거예요. 뭐 대기업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가 대기업에서 이런 에이전트가 필요한 그 이슈들을 HR에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전달을 받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50% 이상 에이전틱 플로우가 필요 없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에이전트보다는 의사결정의 질을 높여야 되는 뭐 인력 예측이라든가 내지는 후보자 양성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요건을 다 취합해서 정의해서 받으면 프로젝트가 좀 산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들이 하면서 직접 바꿀 수 있는 환경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좀 구글의 그 행보를 되게 관심 있게 많이 보는 편인데 구글에 보면 그 워크플레이스 스튜디오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구글 워크플레이스 사용자들에게 그 이메일이나 캘린더나 구글의 투두나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서 에이전트와 내지는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들을 되게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자동화 플로우들이 나와 있고 되게 쉽게 트리거 같은 거 변경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이전트 막 100개 돌리고 80개 돌리고 이런 수준보다는 확실히 더 낮은 수준이지만 이게 데이터 연결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할루시네이션도 상대적으로 되게 적을 것이고 에이전트가 잘못 돌 확률도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기대 수준을 하네스, 루프 뭐 이런 트렌드를 테크 회사라면 쫓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완전히 테크 회사가 아니거나 되게 큰 회사면은 그 기대 수준을 좀 낮춰서 저는 메일이나 회의나 이런 것들의 자동화, 기본적으로 일상으로 도는 일들을 자동화하는 것들을 우선으로 두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사내에 쓰고 있는 ERP를 MCP로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상당히 좋은 솔루션인 것 같아요.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자. 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런 생각 좀 많이 해요. 아까 제일 하셨던 표현 중에 직접 해본다라는 게 제일 결국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직접 해봐야 본인들이 예를 들면 아까 태스크로 쪼갰을 때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먼저 선행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영상에 드린 이유가 그것조차도 AI가 해결해 줄 거라고 기다리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기술이 이것조차도 언젠간 해결해 주지 않을까? 내가 해보지 않아도 그것조차도 얘가 워크플로우를 다 엔드투엔드로 다 해줄 수 있는 어느 날이 오지 않을까? 물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전 8월 13일에 딥시크 하네스 보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딥시크 같은 경우는 이제 에브리띵에서 플러그인이라고 설명하면서 로컬 LLM하고도 연동도 시킬 수 있고, 보안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을 구성해주는 하나의 플러그인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고, 구성원들이 한번 환경적으로 써봐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여러 가지들을 한번 직접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아마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X 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물어보면 한 50% 이상이 전문 인력이 없다. 근데 잘 되는 건 왜 잘 돼요? 라고 물어보면 전문 인력에 대한 이야기는 한 10% 정도예요. 그리고 40% 이상이 전략이 명확하다. 이 AX로 결국 우리가 AI로 뭘 할지가 되게 명확하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이 불명확하면은 자꾸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지는 그걸 할 전문가가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전략이 명확하면 그 전문 인재가 생각보다 그런 프론티어 연구를 할 사람이 막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리더십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도 이제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동기가 100이고 동기가 0인 사람의 차이가 100 정도였다면 지금은 동기가 100인 사람이 10,000개도 만들 수 있는 시대이죠. 빌더 내지는 뭔가를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요. 그래서 예전보다 저는 막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보다 빨리 많이 실행하는 사람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 빨리 많이 실행하도록 그 동기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리더들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필요한 것 같은데, 리더들 본인의 동기도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 더 복잡해졌고 의사결정 더 힘들어졌고, 뭘 하나 하려면 뭘 버리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사실 나도 답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동기를 일단 관리를 해야 된다. 내가 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면 내가 그 책임과 태도를 유지하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사람을 뽑다 보면 느끼는 게, 옛날에는 뭐 5년차, 7년차를 이제 뽑았던 포지션인데, 이게 막상 뽑아보면 태도가 좋은 신입이 오히려 되게 빨리 배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보다 태도나 책임이 되게 더 중요해진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좋은 동기와 좋은 태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덧붙여보면 사실 인지적인 체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인지적 체력이라는 표현도 흥미롭네요. 인지적 체력은 커그니티브, 인지적으로 프로세싱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나요? 결국에는 내가 어떠한 사고를 이해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좀 비어져 있고 그걸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표현이네요. 빠르게 학습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냐에 대한 어떤 공간적인 것도 있겠네요. 네, 그게 저는 되게 유명한 말이지만, 이제 안드레이 카파시가 말한 것처럼 이해는 위임할 수 없다. 이제 사고 처리는 위임할 수 있지만 이해는 위임할 수 없다처럼, 결국 내가 이거 학습하려는 이 공간을 내지는 그 동력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리더들은 뭘 해야 될까요? 네, 리더들은 결국에는 개인이 더 파워풀해지고 있죠. 개인이 에이전트들을 활용해서, AI를 활용해서 더 파워풀해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개인 차원에서 막 혼자 1인 기업이 몇 개 에이전트로 일을 하고 이런 회사들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은 이렇게 괜찮은 뭐 좋은 뉴스로 이렇게 보여지겠지만, 결국엔 또 더 큰 단위의 일을 하려면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리더는 그 많은 사람들, 더 파워풀해진 사람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리더들은 아마 점점 더 나와 다른 사람들, 나랑 더 관점이 다른 사람들을 조율하는 게 가장 큰 허들이자, 동시에 그걸 잘하는 사람들은 또 가장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아마 오늘 주셨던 말씀 중에 어찌 보면 개인들이 더 파워풀해지고 그럴수록 결국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포용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행동적인 팁도 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사랑과 기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리더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